우리가 포기한 헬기를 그들은 최강 무기로 되살렸습니다. 세계가 조립품이라고 비웃었던 그 기체가 이제는 수출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끝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무장헬기였습니다. 조롱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 기술자들의 신념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 기술자분들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피에르 르몽드입니다.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22년간 중형 헬기를 설계해온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플랫폼은 제 삶의 중심이었고 제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C-155 프로젝트 단종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공허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출력 계기판과 로터의 진동음이 제 청춘을, 제 커리어를 함께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메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성을 쏟았던 프로젝트가 상업적 한계로 막을 내린다는 것은 엔지니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차세대 H160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C-155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구형 플랫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중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뒤 기묘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C-155의 설계권과 기술 문서, 일부 생산 장비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기반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인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라는 물음과 함께 프랑스 본사 회의실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제작도 배워서 제대로 하겠다는 거야? 조립품 수준으로 끝날 텐데 기술 이전만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조롱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의문은 곧 제 가슴을 두드리는 불안의 고동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자문을 요청해왔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르온이라는 가명의 LAH 설계안을 받았습니다. 도면과 기술 사양, 무장 시스템, 드론 연계 구조, AI 기반 경보 체계 등이 촘촘히 적힌 문서들을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이 C-155를 따르고 있었지만 내부 시스템과 운용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 C-155를 넘어선 무엇인가? 단순 복제가 아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장 헬기로서의 전투 능력은 물론이고 드론과의 연계 작전,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탐지 시스템까지 통합된 설계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C-155를 개발할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기술 융합이었습니다. 문서를 덮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런 헬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제작과 운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헬기 개발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회의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24년 저는 서울 근교 국방부 테스트 기지에 초대받았습니다. 프랑스 방위산업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내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헬기를?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로 12시간을 날아와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기지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보여주려는 거겠지. 기본 비행 정도는 하겠지만 진짜 전투 능력은 글쎄. 같은 회의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설은 현대적이었고 관계자들의 브리핑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기술력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체가 착륙장에 등장했을 때
숨을 죽인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외형은 낯익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포기했던 20-155의 실루엣이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터블레이드의 각도, 동체의 곡선, 랜딩 기어의 위치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냥 도색만 새로 한 거 아냐? 옆에 서 있던 독일 기술자가 중얼거렸고 주위에선 실소가 터졌습니다. 기체에 진짜 새로운 게 있긴 한 걸까?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재활용 마케팅, 중고 플랫폼 재탕이라는 조롱성 기사 제목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듯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담당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시범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체는 가볍게 상승하고 호버링을 반복했습니다. 좌우 기동, 전후진, 회전 비행 등 기본적인 비행 패턴들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시범 비행은 깔끔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한 해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이 있느냐는 의심이었습니다. 모든 헬기는 기본 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투 상황에서의 성능과 신뢰성이었습니다. 특히 무장 헬기라면 화력 투사 능력과 생존성이 핵심인데 그날 시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미국 군사 전문가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비행하고 끝?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미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 기체를,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개했을까? 한국 측에서 단순히 기본 비행만 보여주려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실망스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한국 측은 구체적인 성능 수치나 무장 능력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개발 중인 사항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더욱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너무 했나봐. 기본기는 있지만 혁신은 없어 보여. 마케팅용 이벤트였나? 저 같은 실망 섞인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시적 기술이 아닌 무언가 내면의 실험이 시작됐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쇼가 아니라면 이건 예고편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받았던 설계 문서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종이 위의 스펙과 오늘 본 실제 기체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이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IDEX 국제방산 박람회. 아부다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열린 이 행사는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최신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에어버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부스를 찾아가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전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러시아의 로스테크 같은 거대 기업들의 화려한 부스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요한 부스 안에는 LAH 모형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고 몇 명의 한국 관계자들이 서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한국 부스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미르온이라는 이름조차도 공식 발표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고 참가국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라이선스 생산품이네. 기존 기체 조립한 거 아닌가? 같은 말들이 부스 앞을 지나가며 들렸습니다. 첫째 날 오후, 저는 우연히 미국 기술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아파치 헬기 개발에 참여했다는 그는 한국 부스를 가리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조립품 수준이지. 진짜 기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체 개발했을 거야. 그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5는 이미 2010년대 중반에 단종되었고 우리는 신형 H160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플랫폼을 손보는 것은 낭비라고 여겨졌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고차를 사서 튜닝하는 격이야라는 농담도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욱 냉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부스를 찾는 진지한 방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구경차 들렀다가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떠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언제 실전 배치되나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들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답변은 항상 신중했습니다. 현재 테스트 단계입니다.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답변을 회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 아냐? 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터키 방산업체 관계자가 한국 부스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플랫폼이 필요해요. 실험작이 아니라 말이에요. 한국 측 담당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기체는 실험작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터키 측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야간 시연장이 보이는 호텔 테라스에서 한국 대표단을 목격했습니다. 철수 준비를 하던 기술자들이 기체 모형 옆에서 서류를 꺼내 들고 무언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는 얼굴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동료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이 기체를 믿어주겠습니까? 그 말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하던 시절 저런 순수한 열정과 신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상업적 고려와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거든요. 조롱과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헬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확고한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한국 부스 앞에는 여전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스들이 상담객들로 북적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민족적 자부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남들이 모르는 기술적 혁신이 있는 것일까? 마지막 날 오후 박람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부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던 한국 기술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시죠?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기술이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진짜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조롱받고 외면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차원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박람회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 과연 그들이 옳은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천 KAI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시연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식 초청이 아닌 박람회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자의 개인적인 소개로 동행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라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비가 삼엄했고 참석자들의 신원 확인도 까다로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납고에서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외형은 여전히 2155의 구조를 따르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장 파일런의 위치, 센서 장비의 배치, 그리고 동체 곳곳에 새로운 안테나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내부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조종석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고 시스템, 적외선 회피 장비들이 간결한 통합 콘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들은 모두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교체되어 있었고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 H155에는 없던 설계인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석한 한국 기술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계도에서부터 다시 짰습니다. 기본 플랫폼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조종석 뒤쪽으로 이동하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산 전자전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한국군이 개발한 천검 대전차 미사일의 인터페이스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론과 실시간 연동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론 연계는 어떻게 구현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기술자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형 정찰 드론 2대를 탑재하고 필요시 공중에서 사출합니다. 드론이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헬기의 화력 통제 시스템에 전달되죠. 이는 당시 어떤 무장 헬기도 구현하지 못한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어진 시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2대가 기체 양쪽에서 사출되며 정찰을 시작했고 기체는 드론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회피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조종사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 낙온 완료. 천검 미사일 발사 준비 조종사의 음성이 통신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3.2km 거리에 설치된 목표물이 확인되자 천검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수초 후 정중앙 명중, 폭발과 함께 철제 표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국에서 온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CP50cm 이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 정확하죠. 한국 측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생존성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상의 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기체는 IR 제머를 작동시키고 체프와 플레어를 자동으로 살포하며 회피 기동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AI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었고 조종사는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EC-155가 아니야. 영국 기술자의 말에 프랑스 측 관계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완전히 다른 헬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체를 만든 게 아니라 혁신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연이 끝난 후 기술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하드웨어 통합에 1년,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트에 2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수석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 간의 호환성이었습니다. 프랑스 기본 플랫폼에 한국 무장, 이스라엘 전자전 장비, 미국 엔진 관리 시스템을 모두 통합해야 했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하신 겁니까? 네,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는 100% 자체 개발입니다. AI 알고리즘도 우리가 직접 구현했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행했던 독일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겼네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장 헬기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것일까?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끝까지 해내겠다는 집념이었을 것입니다. 사천 비행시험장에서 열린 2차 시연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방산 언론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일부 해외 파트너들만 참석한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공식 초청을 받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아침 7시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LAH는 활주로 끝에서 천천히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연은 이전과 달리 실전을 가정한 종합 성능 평가였습니다. 조종석에는 공군 중령 출신의 시험 조종사와 KAI 소속 비행 엔지니어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해 보였고 기체를 다루는 솜씨도 노련했습니다. 이미 수십 차례의 테스트 비행을 거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드론 연계 시스템 정상 작동, 열 영상 수신 완료. 통제실에서 전해진 소식에 이어 헬기는 조용히 상승하며 빠르게 좌우 급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이전에 봤던 기본적인 시범 비행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격 헬기다운 기민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무장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중 표적 추적, GPS 간섭 회피 장치, AI 기반 위협 판단 알고리즘이 순차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조종사는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시스템을 제어했고 복잡한 조작 없이도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정찰이었습니다. 기체에서 소형 드론 2대가 사출되어 5km 전방을 정찰했습니다. 드론이 수집한 실시간 영상이 헬기의 메인 디스플레이에 전송되었고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 요소를 식별해 표시했습니다. 적 장갑차 2대, 대공 미사일 일기 확인 시스템의 음성 안내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천검 미사일 실탄 발사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물은 3.5km 거리에 설치된 철제 장갑 구조물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목표를 지정하자 화력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탄도를 계산했습니다. 타겟 라곤, 발사 준비 완료. 조종사의 음성과 함께 천검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2.7초 후 철판이 큰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확히 중앙을 관통한 직격탄이었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군 관계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생존성 테스트였습니다. 가상의 대공 미사일 공격 상황이 설정되었고 기체는 즉시 전자전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IR 제머, 체프, 플레어가 연속으로 작동하며 회피 기동을 펼쳤습니다. 모든 과정이 3초 이내에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협 회피 완료, 시스템 정상. 조종사의 보고에 이어 기체는 다시 안정된 비행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가상 공격이었지만 실전과 똑같은 대응이었습니다. 관찰하고 있던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야간 작전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6시, 기체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열 영상 장비와 야간 투시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이건 진짜 전력입니다. 공군 준장이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성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모든 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기술진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초도 양산형을 완성하고 내년 초부터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AI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해외 수출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전력화가 우선입니다.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술진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밤을 새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엔지니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조종사들이 타고 나갈 기체인데 대충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술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헬기는 돌아오는 비행에서 임무 종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연료 소모량도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체는 살아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만난 한국 공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에서 한국군의 자부심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날의 시연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성능, 안정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열정. 한국의 LAH는 이제 더 이상 실험작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온고습 환경에서 실시된 극한 성능 시험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자장비 일부가 과열되면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측에서 긴급히 요청한 기술 자문차 다시 4천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했습니다. 35도가 넘는 고온에서 2시간 연속 비행을 하던 중 통합 전자전 시스템의 메인 프로세서가 과열 경고를 띄우며 보호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행히 기본 비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핵심 전투 기능들이 순간적으로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KAI 내부는 비상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책임자들이 직접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회의실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72시간이 걸렸습니다. 냉각 라인의 미세한 진동이 누적되면서 열 교환 효율이 떨어졌고 동시에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간 간헐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까? 국방부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잠시 침묵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3교대 체제가 가동되었습니다. 2주간 엔지니어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연구소에서 먹고 잤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간이 침대가 설치되었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섞인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그리고 군 운용자들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해결책을 토론했습니다. 국경도 회사 경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만이 목표였습니다. 모든 배선 길이를 15% 줄이고 경보신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냉각 펌프 용량을 20% 증설하고 백업 시스템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젊은 연구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메모리 할당 방식을 바꿔야겠네요.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검토되었고 실현 가능한 것들은 즉시 구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해결합시다. 한 젊은 연구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업체였다면 단종이나 리콜부터 고려했겠지만 이들은 우리의 기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립이 아니라 창조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외부의 비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과감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비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진동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같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제대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을 지나다니면서 불이 켜진 창문들을 보았습니다. 새벽 2, 3시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헬기를 타고 나갈 조종사들을 생각하면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우리 형제들이 탈 수도 있는 기체인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2주째 되는 금요일 오후 마침내 수정된 시스템의 첫 번째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체가 이륙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고온 환경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온도 안정 조종사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연구소 전체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주간의 불면 불휴 작업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검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전한 시스템으로 다시 열린 내부 테스트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장비는 정지하지 않았고 경보는 정확히 울렸으며 기체는 처음으로 완전 무결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4시간 연속 비행을 마친 후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작동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공군 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이 성능이 유지된다면 실전 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 최고 위층의 공식적인 신뢰 표현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기술자 이전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설계 철학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체의 냉각 구조가 바뀌면서 정비성도 크게 개선되었고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시트와 장비 배치까지 세심하게 재검토되었습니다. 조종사가 편해야 전투력도 올라갑니다. 인체공학 담당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종석의 모든 스위치와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종사의 시선, 이동 패턴과 손목 각도까지 고려해서 재배치했습니다. 1초라도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정비 부문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부품 교체를 위해 6시간이 걸렸던 작업이 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정비하는 분들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비성 설계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전시에는 시간이 곧 생명이니까요. 회의실 벽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설계자, 겉멋이나 구호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난 것입니다. 피곤해 보이던 그들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고 그 헬기를 대하는 자세는 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생존성 시스템의 진화였습니다. 단순히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조종사와 승무원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비상탈출 시스템, 충돌 시 충격 흡수 구조, 화재 진압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조종사들은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안전성 담당 엔지니어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적 성취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설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테스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료 효율이 기존 계획보다 15% 향상되었고 소음 수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품들 간의 조화가 좋아지면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라고 기술진은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국제 언론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LAH,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조종사 중심 설계로 거듭난 한국형 공격 헬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조롱적인 논조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AI 소속 수석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올 기체를 만든 겁니다. 적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헬기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무기 개발에 오랫동안 관여하면서도 이렇게 명확한 철학을 가진 기술자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LAH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종사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이전에 타던 헬기들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 비행에 참여한 베테랑 조종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기체가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든든한 동료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비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설계자들이 현장을 많이 고려한 게 느껴집니다. 20년 경력의 정비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부품 배치도 합리적이고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덕분에 우리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능 수치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조종사 피로도는 30% 감소했고 정비 시간은 40% 단축되었습니다. 연료 효율 향상으로 작전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 신뢰도가 99.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쓰는 도구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말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편하고 안전해야 진짜 좋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철학이 LAH를 특별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LAH는 단순한 무장 헬기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소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LAH는 정말로 특별한 기체가 될 것이라고. 몇 달 뒤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서 저는 현지 기술 자문관 자격으로 한국 부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아부다비에서의 쓸쓸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완성형 LAH가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부스 주변에는 진지한 표정의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이라크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삼성 장군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이 직접 방문해서 세부적인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 방어가 아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라크 공군 준장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드론과 AI 기반 피드백까지 통합했습니다. 도입 즉시 작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신감에 찬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진 기술 설명회에서 LAH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링크 시스템, 자동 위협 탐지, 정밀 타격 능력을 시연 영상으로 보여주자 관람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입니다. 이라크 측 기술자의 평가였습니다. 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제 무장 헬기가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정찰용 드론, 운용 비용, 훈련 시스템, 심지어 정비 지원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질문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같은 성능의 서구 제품 대비 30%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 가격비로 따지면 훨씬 유리하죠. 한국 측의 설명에 이라크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일부 기술의 현지화는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정비 기술과 기본 부품 생산은 현지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상 작전에도 적합한가요? 해상 초계와 대함 작전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대함 미사일 통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이라크군 장교의 말이었습니다. 이 헬기를 선택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싸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왜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창고에서 조립한 게 아니라 밤새 고민해서 만든 기술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과 열정이 제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고 그것을 해외 고객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 측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장 조사차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성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프랑스 측 기술자의 소감이었습니다. 기본 구조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서 놀라움과 인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옛 동료로서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 한국 대표단과 함께한 만찬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출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수출 담당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라크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처음 수출이라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물론 부담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의 대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한국 부스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정식 계약 체결은 아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만으로도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표단장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의 혁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LAH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집약된 작품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버려진 헬기를 우리가 되살린 셈이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되살린 게 아니라 새로 창조한 거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EC-155는 죽었지만 LAH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났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LAH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하나의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술.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라크와의 첫 번째 수출 계약 소식을 들었습니다. 12대의 LAH와 함께 기술 지원, 정비 훈련, 그리고 현지 부품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의 첫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성공을 지켜본 것은 큰 영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진심이 담긴 기술만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파리의 제 서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바라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먼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려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버려진 기체 EC-155. 그것은 단종과 실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업적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과거의 유산이었습니다. 22년간 그 프로젝트와 함께해온 저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설계를 단순한 시작점으로 삼아 독창적이고 살아있는 헬기로 되살렸습니다. 아니, 되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LAH는 EC-155의 외형을 빌렸을 뿐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철학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든 나라.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계 철학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안전, 정비사의 편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모든 기술적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떠오릅니다.
조리품 수준이지 기본은 하겠지만 혁신은 없을 거야 라며 비웃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립이 아닌 창조를 하고 있었고 모방이 아닌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시스템 과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2주간 불면불휴로 일하면서도 우리가 만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기술의 혼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을 켜놓고 조종사들이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르온의 회전 날개는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집념과 철학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 이 모든 것이 LAH라는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헬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필리핀,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진다는 이라크 장교의 말처럼 기술 너머의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제 한국을 창조국이라 부릅니다. 조립이 아닌 설계에서 시작한 진짜 기술의 나라.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LAH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성능 수치나 효율성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22년간 헬기 설계에 매진했던 저에게 LAH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 LAH,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 철학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낸 사람들, 사람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LAH는 성공할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미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과 철학에 주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술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LAH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기술의 힘입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성공을 지켜본 것은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저도 더 나은 기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LAH를 만든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제 나름의 경의 표현입니다. 한국형 무장 헬기 LAH의 회전 날개가 오늘도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심이 담긴 기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나라는 언제나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의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170엔을 돌파하며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 직장인의 82%가 월급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SNS 야미바이토라 불리는 청년들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 청년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한국행으로 이끄는 걸까요? IT 회사에 다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27세 미사키 씨의 충격적인 증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신주쿠에서 온 미사키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IT 회사에 다니던 27살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본의 현실, 그리고 제가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또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나카무라 과장님은 과로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43살이었습니다. 그해만 세 번째 과로사였죠.
우리 팀의 야근은 일상이었어요. 저녁 9시가 되면 건물 대부분의 불은 꺼졌지만 우리 팀의 불빛만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죠. 업계 표준이라는 말로 합리화했지만 결국 희생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어요. 나카무라 과장님도 그 희생자 중 한 분이었죠. 회사의 구조조정 압박에 혼자 두 사람 몫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과장님은 자정을 넘긴 시간, 책상에 엎드려 졸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미사키 씨, 과장님 업무도 맡아줘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2달 전부터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월급은 20% 삭감됐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월급은 250만 엔이었어요. 신입 때보다 30만 엔 올랐지만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것 같았어요.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우리 돈이 마치 종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월세가 6만 엔인데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고 나면 겨우 생활비가 남더라고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은 하나같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다들 편의점 도시락조차 부담스러워했죠. 저는 100엔짜리 빵으로 한 끼를 때웠어요. 어떤 때는 그마저도 아껴서 배고픔을 감추려 잠든 척하기도 했어요. 퇴근은 보통 새벽 1시였어요. 야근 수당은 없어졌지만 일은 2배로 늘었거든요. 지하철 막차에서는 저처럼 지친 직장인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한숨 소리가 차량을 가득 채웠어요. 옆자리의 회사원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던 그는 이미 1,000만 엔 넘게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카즈키도 걱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했거든요. 그때는 SNS 단기 알바를 한다고 했는데 왠지 불안했죠. 얼마 전에는 친구의 동생이 그런 알바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 긴자 거리는 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명품백을 한아름 안고 호텔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우리 동네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외식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매일 전화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야근은 좀 줄었니? 그때마다 응, 걱정 마 하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 저는 며칠째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인 개발자를 만났어요. 지친 제 모습을 보더니 많이 힘드신가 봐요 라고 말을 먼저 걸어왔죠. 그리고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는 몰랐어.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침대에 뉘이며 겨우 잠에 들려던 찰나였죠. 벨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카즈키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걸 보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손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고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나 지금 시부야 경찰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니요. 비 내리는 새벽, 급히 택시를 잡아 시부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인 동생을 본 순간 차마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즈키는 텔레그램에서 본 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광고는 간단한 심부름으로 하루에 30만 엔을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카즈키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믿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금을 특정 장소에서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우가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조직은 카즈키처럼 순진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이용했죠. 하루에 30만 엔을 준다는 말에 혹했다는 거였죠. 생활비가 필요했어. 누나한테 더는 민폐 끼치기 싫었어. 동생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야근과 생계에 치여 동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카즈키는 초범이었고 단순 가담으로 판단되어 선처를 받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카즈키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던 요코하마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야 했어요. 아파트를 떠나던 날 부모님의 표정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내며 눈물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이 집에서 너희가 자랐는데 라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온 가족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잃은 뒤 부모님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아버지는 건강까지 악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죠.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간호와 가정을 꾸리느라 고생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조 조정 소문이 돌면서 IT 부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동료들은 수시로 속닥이며 이직 정보를 공유했고 저는 팀장님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걸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일정은 여전히 빡빡했지만 모두의 집중력은 흐트러졌고 공기 중에는 침묵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한국인 개발자 민준 씨와 다시 마주쳤을 때 저에게 물어보았죠. 혹시 한국에 오실 생각 있으세요? 제 회사에서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낯선 제안에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일었습니다.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엇갈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민준 씨의 차분한 태도는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죠. 그의 말은 나락으로 떨어지던 제게 갑작스레 나타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후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긴자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 사이 환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죠. 그런데 같은 거리의 다른 한편에는 우리 같은 일본 직장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잠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이 거리의 두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화려함과 활기가 넘치는 외국인의 모습은 낯설고 멀게 느껴졌고 우리 현실과의 간극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점심시간 방문한 편의점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도시락 코너를 뒤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멈칫거렸고 마침내 날짜가 지난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노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날따라 그 도시락이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죠. 그의 행동이 안쓰러웠지만 제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라멘집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20년 넘게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가게 정리를 하며 허리를 한번 쭉 펴시더니 저를 보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도 손님이 꽉 찼었는데 요즘은 점심때도 텅 비어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문 앞에 걸려있던 작은 메뉴판을 떼어내며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 라멘 한 그릇도 사 먹기 힘들어졌지.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찼던 이 거리가 이제는 생존의 싸움터가 된 듯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외식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잠을 자며 배고픔을 잊으려 했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을 때 장바구니에 넣고 싶은 채소들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격표가 터무니없었죠. 옆에 있던 주부는 작년에 3,000엔이면 됐던 장보기가 이제는 5,000엔도 모자라네요 라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을 봤습니다. 다들 추가 수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손실 소식이 더 흔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고 직장 내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야근이 없진 않지만 적어도 수당은 제대로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퇴근 후에는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죠. 라는 그의 설명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또 IT 업계에서의 기회와 워라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성장과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제 삶에도 변화를 시도해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르겠죠? 그는 웃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막연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나도 우리 가족도 이 막막한 현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지치고 암울한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으로의 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복도에서 흘러나온 뉴스 소식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엔화 가치가 또다시 하락하며 21개월째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앵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같은 뉴스를 본 동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이젠 정말 이직을 해야 할까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강렬한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절망적인 일상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제 인생도 이곳에 갇힌 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쩌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이 변화를 결심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민준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미사키 씨, 서울 본사에서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다던데 관심 있으세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퇴근 후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정시 퇴근은 기본이고 야근이 생기더라도 수당이 제대로 나옵니다. 민준 씨는 한국 IT 업계의 복지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요. 특히 청년 지원 정책이 활발해서 주거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이어 여기선 야근을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퇴근 후에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생활은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기 전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길 반복했어요.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볼까 해요.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우린 응원할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부모님의 격려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서울 본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오래간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초조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면접 제안 메일이 도착했을 때는 한참 동안 메일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면접에서 저는 지금의 어려움과 한국에서 도전하고 싶은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면접관들은 제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면접이 끝난 후 희망적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밀려왔어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해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감동이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과 동생은 아쉬워하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도 건강 챙기고 잘 지내라며 짐을 싸는 저를 도와주셨고 어머니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마지막까지 울먹이셨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거야. 서울에 도착한 순간 공항에서 느껴진 활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대형 안내판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공항 출구를 나섰을 때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이곳의 생동감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설지만 매혹적인 이 도시는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의 무대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홍대 근처에 있는 임시 숙소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온사인이 가득한 간판들과 골목마다 늘어선 카페,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소음과 빠른 템포는 여전히 낯설게 다가왔죠.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숙소는 아담했지만 깨끗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의 도움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모든 게 생소했지만 민준 씨가 친절하게 도와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이 정말 편리해요. 앱을 깔아두면 필요한 건 뭐든 집으로 올 겁니다. 민준 씨의 말에 배달 앱을 설치하면서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첫 출근 날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혹시 실수를 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출근 후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팀원들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회사 내 분위기는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상사와 팀원들 간의 대화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웠고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무척 새로웠어요. 업무는 낯설었지만 동료들은 제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친절히 가르쳐줬어요. 팀장님은 첫날부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라고 하셨죠. 일본에서 늘 쫓기듯 일했던 기억과는 너무 달라서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한강변 산책로로 향했어요. 강물은 저녁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산책로 양옆에는 계절꽃들이 심어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를 전해줬어요. 러닝복을 입고 가볍게 조깅을 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강물 위를 느긋하게 떠다니는 작은 보트들까지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연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로웠고 이런 풍경 속에서 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풍경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녁의 평화가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회의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며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설레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팀원들이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후 팀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고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함께하는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제 경험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팀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회사에서도 제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 달 뒤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서울 생활은 어때?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정말 좋아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우리 딸이 이렇게 밝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매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사하고 몇 달이 지나니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회사 생활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팀원들도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주려 노력하고 저도 조금씩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했어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었죠. 팀장님은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업무 방식은 일본과 많이 달랐어요. 수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유롭고 수평적이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귀 기울여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전 팀장님이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미사키 씨, 혹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회사에서도 일본 시장 확장을 위해 미사키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안정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가족들과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일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너 스스로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하지만 건강도 꼭 챙기고 힘들 때는 언제든 우리에게 말하렴.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제안받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모두가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협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서울 근교로 나가 머리를 식혔어요.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 풍경은 저를 다시 한번 이곳에 데려온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게 해줬죠.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더 넓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 세운 목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해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죠. 미사키 씨,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동생 카즈키도 한국 IT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보고 열심히 준비 중이래요. 제가 먼저 길을 내고 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 경험을 살려서 일본 청년들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얼굴들도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설레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눌 때마다 뿌듯해요. 한강 공원을 산책하면서 종종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도쿄의 야경이 제게 절망으로 다가왔다면 서울의 밤하늘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단순히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출근길에 카즈키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 서류 합격했어. 다음 주에 화상 면접이래. 동생이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 설렘이 이해가 되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은 일본의 처참한 경제 몰락을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21개월째 실질 임금 하락, 엔화 가치 170엔 돌파,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야미바이토로 불리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모습은 일본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블랙 기업, 과로사,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일본의 기업 문화는 이제 젊은이들을 질식시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